awesome 도시. 안녕하세요. 어썸 도시입니다. 갑자기 생목소리를 들려드려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지난 영상까지 썼던 클로바 더빙의 다운로드 수 제한에 걸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도시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도시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매력적인 도시에 살고 싶을 텐데요. 때로는 좋은 학군과 주거단지를 찾아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 더 힙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먼 거리를 이동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생각해보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시민과 기업에게 선택받는 도시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도시도 있을 텐데요. 과연 매력적인 도시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이런 매력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선 도시의 매력에 대해 왜 최근에 그 관심이 커졌는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날 전 세계는 한정된 자본과 인재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최근 미국에서 리쇼어링, 즉 해외를 향하던 투자를 자국으로 돌리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 이런 노력은 주로 국가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투자 유치, 또 기업 친화적 정책,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동 자율성 높이기, 이런 이념 등이 중요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양상이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국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 국가가 우월하다고 해서 이 어떤 경쟁력이 개인에게까지 잘 체감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더욱이 기업과 인재의 이동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면서요. 국가와 지역의 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최근까지 미국의 어떤 혁신 정신의 상징이라고 하면 실리콘밸리를 떠올렸을 텐데요. 이곳에 어떤 혁신의 자양분이 흐려지는 순간 많은 기업과 인재가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떠났죠. 최근 여기에 다수의 기업들이 미국 남부에 있는 선벨트 지역, 즉 댈러스, 오스틴, 피닉스 이동을 하면서 같은 나라 안에서도 또 지역 안에서도 성공적인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의 격차가 매우 커져버리는 소위 대분화 패러다임,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UC 버클리의 엘리콘 모레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세계 도시에서 인적 자본의 격차가 갈수록 커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소수의 어떤 혁신성이 높은 도시가 성장의 열매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도시의 성공이 꼭 국가 차원의 성공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도시의 대분화는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지난 100년간 경제 성장의 어떤 상징적인 도시는 상해였죠. 하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혁신의 무게추는 남부의 광둥성으로 상당 부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중국 정체에 한 해 등록되는 특허가 한 124만 건인데요. 이 중에서 광둥성의 4개 도시에 해당하는 광저우, 셴젠, 동관, 포샨에 53만 건, 즉 42%가 몰려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컬의 재발견도 한몫을 했습니다. 어떤 국가 차원의 어떤 정체성보다는 한 지역에 내재된 독특한 브랜드, 대체 불가능한 경험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퍼져나갔죠. 이렇게 보면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경쟁력보다 오히려 내가 사는 도시, 동네의 매력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곳에 있어야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성장의 감각, 또 행복의 감각을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가 또 동네가 사람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스스로의 매력에 맞는 독창성의 옷을 입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학자 마뉴엘 카스텔과 샤론 주킨 등에 따르면 매력적인 도시는 금융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공간 자본을 골고루 갖고 있습니다. 즉, 도시가 쌓아둔 돈이 많거나 또 고연봉의 기업들이 많아도 사회적 관계망이 텅 비어 있거나 또 수준 높은 문화가 생산 유통되지 않으면 매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한 도시가 고유한 컨텐츠가 있으면 그 도시를 따로 홍보하거나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동네의 매력과 명성은 입소문과 SNS를 통해서 삽시간에 퍼져버리게 되니까요. 그럼 한번 매력적인 도시 사례로 암스테르담을 함께 살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10월 암스테르담에 다녀왔는데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저로서도 이 여행을 통해 도시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몇 가지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암스테르담은 엄청나게 관광객 수가 많습니다. 암스테르담 관광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관광객이 한 1200만 명 수준이고요. 이 숫자는 계속 가파르게 상승해서 코로나 직전 해인 2019년에는 20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요, 그냥 당일 잠깐 방문하는 그런 단순 방문객을 제외한 하루 이상 숙박을 하는 관광객을 의미합니다. 같은 해 2019년도에 한국 전체에 들어온 외래 관광객이 1,800만 명이 채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는지 우리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CNN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올해 관광객 수의 예상치는 한 1,800만 명 이상이고요. 25년도에는 2,3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광 산업과 함께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금융 투자 허브로 약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암스테르담은 런던을 제치고 유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주식과 채권이 거래된 도시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하루 평균 한 12조 4천억 원이 거래됩니다. 참고로 같은 달 런던은 한 11조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브렉시트 후에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남고자 했던 런던의 희망을 암스테르담이 박살내 버렸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죠. 이렇게 관광과 비즈니스 투자 측면에서 매력적인 도시가 암스테르담인데요. 암스테르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운하, 자전거, 또 어떤 다양성과 개방성 이런 것일 거예요. 우선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암스텔 강의 땀, 즉 댐을 지어 만든 도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시 입지 자체가 해수면보다 2, 3미터 정도 낮은 위치였어요. 그래서 저지대와 늪지었던 땅을 시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막고 물을 퍼내야 했는데요.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이런 작업, 개간 작업을 한다라는 게 엄청난 용기를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이 정점에 이르는 게 17세기 전후였는데요. 마침내 제방과 함께 도시 중심을 에워싸는 4개의 방사형 운하를 만들고 이 운하는 지금도 암스테르담 도시 구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운하를 현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복합 용도의 그린 인프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운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제방 안쪽에 고여있는 물을 퍼내고 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배수용 물길일 텐데요. 암스테르담의 운하는 단순히 이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운하를 통해서 주거지의 기본 윤곽, 즉 도시 블록과 용지의 틀이 구성이 되는데요. 운하와 운하 사이를 재보면 대략 한 60에서 100m 정도 거리예요. 이 크기는 현대 도시 설계가들이 소규모 블록으로 주택 용지를 만들 때 잘 쓰는 어떤 그런 거리입니다. 블록의 좌우로는 운하가 있고요. 상하로는 이 운하를 건너는 다리와 가로를 면해서 블록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가운데 공용 중정이 있고 블록의 외곽으로는 연속적인 면에 그런 주택이 채워지는 소위 페리미터 블록 하우징이 암스테르담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운하의 물길은 물류와 사람이 이동하는 중요한 수상 교통로이자 또 평평한 도시인 암스테르담에 산이 별로 없는데요. 시민들이 이 운하의 물길을 아주 소중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매일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암스테르담의 매력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전거인데요. 코펜하겐과 더불어서 암스테르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입니다. 가보면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도 도로에 차량보다 자전거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중심부의 경우 전체 통행 수 중에 자전거를 이용한 빈도가 무려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심부에 있는 이동을 10번을 한다고 했을 때 6번이 자전거로 이루어지고요. 나머지는 자동차, 버스, 택시, 보행 등을 합친다는 거죠. 도시 전체로 보아도 통행이 한 35%가 자전거에 해당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한 2%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자전거로 운하와 골목 곳곳을 누빌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과 도시가 매력적인 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전거를 타기 좋다라는 거는 그 도시에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상권을 생각해 보면요. 차량이나 보행만으로 이용 가능한 상권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전거를 타면 상권으로부터 보행권역 밖에 멀리 있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해서 뭔가를 사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량보다는 자전거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훨씬 더 보행자의 안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골목 안쪽까지 들어와서 또 주차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해당 상권을 즐길 수가 있죠. 그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보다 자전거는 밀도, 특히 교통체증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한번 우리나라 서울을 생각해 보세요.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와 버스, 지하철이 얼마나 많이 막히고 통근통하기 힘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중간에 내가 회사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에 야채 가게나 빵집에 들려서 뭔가 많이 사가지고 다시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면 내 일상의 경로 안에서 단순 이동 이외에도 다른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수월하고 또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암스테르담의 또 다른 매력은 도시 구성원, 즉 사람 자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인종과 배경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요. 도시 인구가 한 90만 명 중인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민자 배경이고요. 그 배경이 되는 국가도 전 세계 전체에 육박하는 한 180여 개국에 해당하는 그런 다국적 용광로의 도시가 바로 암스테르담입니다. 이렇게 구성원이 다양하다라는 말은 이 도시에서 일하고 또 이들이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나 어떤 서비스의 메뉴가 다양하고 또 선호하는 주거와 유치원, 학교, 서점 등 사회경제 전 분야의 다양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배경과 취향과 어떤 선호하는 직업과 주택이 다 다르다라는 전제가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죠. 러셀 쇼토에 따르면 암스테르담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이자 해도헌, 즉 어차피 벌어질 일이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낫다는 실용 정신을 잘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암스테르담은 도시의 시장이 퇴근하고 나면 밤의 시장이 활동을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밤의 시장, 뜻 나이트 메이어인데요. 이 사람의 역할은 밤문화, 즉 클럽이나 야간 공연, 음주 가무, 또 새벽 엔터테인먼트 등을 시행정과 연계하고 커뮤니티와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 경제가 건전하면서도 또 아주 활성화되게 하는 게 이 사람의 역할인데요. 물론 직책이 시장이긴 하지만 실제로 투표로 선출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강력한 행정력과 기획력을 갖고 있어요. 밤에 시장실을 운영하는 NGO 자체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시에서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실제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밤의 시장이 제안해서 실현된 프로젝터 제도도 많고요. 이렇게 도시의 매력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타고난 도시의 매력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가꾸어온 매력, 그리고 그 매력을 통해서 한 동네가 어떤 고유성의 옷을 입을 때 그 도시의 운명이 또 바뀐다라는 거.